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연재 주제는 제목은 회복기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지능형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좀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지능형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재활운동 및 체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뇌졸중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야 할 서비스인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총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국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이제 장애의 큰 틀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신체적 장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정신적 장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신체적 장애는 다시 몸의 이제 외부에 문제가 있을 때 나누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지체장애라든지 오늘 말씀드릴 뇌졸중이 들어가는 뇌병변 장애, 그리고 기타 시각이나 청각에 문제가 있거나 언어 혹은 안면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여기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부 장기의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내부 기관 장애로 들어가서 잘 아시다시피 신장이나 심장, 그리고 장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몸에는 특별한 기능 이상은 없으나 정신적인 문제로 장애 등록이 되는 경우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가 정신적 장애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국내에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장애 유형이 되겠습니다. 국내 장애 인구의 통계를 보시면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지속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로 계속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비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5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것이 전체 장애의 한 50%가 지체장애입니다. 팔, 다리, 에 어떤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뭐 절단이 됐다거나 관절이 구축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청각 그리고 뇌병변과 시각 이런 순으로 많고 전체 장애의 그 비율을 보시면 아무래도 신체적 장애 중에서도 외부 신체 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연령대별 장애 인구를 보시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 이상도 생기고 질병도 늘기 때문에 장애 등록하는 인구의 비율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동연령대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진료비 비율을 보시면 비록 인구의 수는 작지만 미성년인 경우에 일반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진료비가 훨씬 많은 비용 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점점 그 나이가 들면서 그 격차는 좀 줄어들지만 어쨌든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장애 인구의 비율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미성년의 경우 그 차이가 크고 그렇지만 이제 절대 진료비의 값을 보시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진료비는 늘어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진료비를 나누어 봤을 때에는 뇌병변 장애를 비롯한 그런 그 신체 장애의 경우가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신장 장애의 경우가 가장 높아서 연간 그 전체 진료비뿐만 아니라 진료비도 크지만 실제 장애인이 본인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신장 장애나 뇌병변 장애가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의료적인 부담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국민건강검진 수검률을 보시면 전체 국민의 한 76%가 수검을 받는데 전체 장애인 중에 64% 정도만 수검을 받고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그리고 중증이 아닌 장애인 이렇게 나눴을 때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30% 정도밖에는 국민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검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교통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런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장애인 친화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어떤 장애물로서, 장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늘 얘기해야 할 뇌졸중 환자분들이 속하는 뇌병변 장애의 경우 여타 다른 유형에 비해서도 국민건강검진 수검률이 유난히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국민건강검진의 수검률만 보여드렸지만 뭐 암검진의 비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암검진 역시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적게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95%가 이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죠. 뇌병변이 뇌졸중뿐만 아니라 뭐 파킨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천적으로 잘 발생하는 뇌성마비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뇌병변 장애의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뇌병변 이후에 뇌질환 이외에 다른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반인이 약 36%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인다고 했을 때 전체 장애인은 84%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체기능장애, 외부 신체기능장애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이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 건강관리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운동 같은 것을 잘 할 수가 없죠. 운동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활동성, 인액티비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애인구에서의 대사증후군 위험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의미 있는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중등도 강도 이상 혹은 고강도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과연 며칠이나 하느냐를 보았을 때 장애인들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다 0일에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력 운동 역시 뭐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장애인을 위한 체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위하는 사람이 20%, 전체 장애인 2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많이 늘어서 그만큼 이제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어떤 체육 서비스 같은 것들을 혹은 운동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부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실 장애인구의 신체활동 기회는 더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연보는 아닙니다만 영국의 장애인구 활동조사 보고서이고 올해 2월에 발간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간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유행 이후에 장애인의 신체 활동이 비장애인의 신체 활동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이 장애인들이 인식하는 본인의 신체 활동에 대한 영향,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본인의 신체 활동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들이 훨씬 자기네들의 그 신체 활동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줄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이 파란색 바가 장애인들 그리고 뭐 주황색이 비장애인인데요. 장애인이 왜 코로나로 신체 활동을 더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느냐를 보았더니 뭐 이제 가장 많은 답변 순서대로 보면 일단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봐 겁나서 더 줄였다. 그리고 설사 코로나에 걸리면 이것이 나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안에서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 라는 그런 정보에 대한 것도 자기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체육에는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활체육은 이제 어떤 치료로서의 체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로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 학교체육은 이제 장애인 아동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체육이 되겠고, 이 생활체육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이런 종류라고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마치 비장애인이 누리는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 체육은 우리 이제 뭐 패럴림픽 같은 장애인이지만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 그래서 그분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이런 체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각 장애인 체육의 세부 항목이 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활체육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학교체육은 당연히 교육부가 될 것이지만 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존에 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이 이 중에 어떤 것을 어떤 것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통합되지 않고 각기 이제 진행이 되고 사업도 통합적이지 못하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장애인 체육은 생활체육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었었고,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렸던 재활체육은 그러면 무엇인지 그런 뭐 의미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한 현실이었고, 막상 생활체육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만한 시설 혹은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이나 체계적인 연계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병원에서 일정 기간을 재활치료를 받고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퇴원을 해서 이후에 이제 운동이나 체육을 계속 영위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생활체육까지 이 중간 단계의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혹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이 생활체육,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기존에 장애인 체육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15조에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제 그 연재에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조금 약간 생소한 단어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기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살펴보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체육 활동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체력 향상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혹은 외래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분들께서 이제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 이제 그 생활체육 대상자가 되기 전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을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울 것이고 이분들의 건강 관리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부처 사업으로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산림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그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운동 그리고 이런 운동치료기 개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부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그 중에 한 이제 연구 과제를 맡아서 지금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이제 이런 장애 유형별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 항목을 개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뇌졸중 환자는 뇌병변 장애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고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이 1위이고 뇌졸중 생존자의 약 4분의 3은 어떤 형태로든 운동 기능의 장애가 남습니다. 의미 있는 회복은 발병 후 6개월 이내에 일어나는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 회복에 관련돼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행정적으로는 뇌졸중에 걸려서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기까지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나야
이제 비로소 뇌병변 장애인의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장애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남기 때문에 어떤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제 지향적 훈련, 그러니까 태스크 오리엔티드 테라피 이런 것이 대표적인 치료가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가 고령인데다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위험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폐기능이나 근력이나 균형 운동 같은, 그리고 낙상이나 경직과 같은 문제들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의 건강 체력도 중요하지만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대1로 치료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그룹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약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한다면, 뇌졸중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일단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보행과 균형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운동을 제공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운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강도를 뭐 점차적으로 증강을 하거나 혹은 운동량을 점차 증가시키는 방식, 그래서 점중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운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뇌졸중 환자분들의 그 기능이나 그리고 장애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가능한 운동과 불가능한 운동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서거나 걷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고, 혹은 의자에 기대서 의자를 잡고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정한 형태의 운동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저희 병원이 2018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동남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병원에서 핵심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이 뇌졸중 환자의 그 회복기 뇌졸중 환자의 퇴원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라에서 혹은 이제 지자체에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는 병원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저희 병원이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 대상의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프로그램 역시 저희 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베드로서 개발이 되어서 차츰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